그 제 아이디는 이제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폴리메스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 제가 잘 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인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페라 연출가, 그리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자 남편,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초보 작가. 이렇게 좀 여러 분야로 여러 일들을 좀 잘 해보고 싶은 어, 마음에 있어서 약간 폴리메스라는 이런 아이디를 갖게 됐고요. 사실 저는 24년도까지 그 스타트업 CEO도 했었습니다. 그 환경기업 스타트업을 제가 만들어서 한번 도전을 해봤지만 24년도 12월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페라 연출가로 다시 돌아온 케이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려면은 하나에 집중하고 리더가 되고 싶으면 많은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서 가지고 제가 인문학을 경험하게 된 그리고 사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것을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인문학을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교 그 물리학과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축하 강연을 보러 갔었습니다. 축하 강연을 보러 갔는데 그분의 강연이 1시간 반쯤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절반이 다 인간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학으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나 뭐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좀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고, 도대체 그 과학자는 어떤 마음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자기계발서부터 좀 읽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쓰여진 철학책을 좀 읽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철학책에서 파생되는 사람들이나 그 언급되는 책들 그것들을 좀 다시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인문학 쪽, 철학 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1월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한 9개월 된 초보 어, 글쓰기 작가가 됐습니다. 그, 제 글은 좀 다방면에 있는 주제들을 조금 질문을 던지는 형식의 간단하고 또 색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글을 좀 쓰고 있고요. 과학, 미술, 음악, 건축 같은 다양한 분야, 좀 예술이 좀 들어간 분야들을 좀 다루고 있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어, 주제는 미리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목은 예술은 왜 태어났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과 인문학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은 이렇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역사에 따라 어떻게 예술이 탄생했으며 그리고 예술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첫 번째로는 인간은 왜 그림을 그렸을까? 만약 그 전기가 없는 동굴에서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사냥하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어, 집인 동굴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귀했던 그 불을 피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벽에 그림을 그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그 약 2만 년 전,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그려졌다고 알려진 어, 라스코 동굴 벽화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벽화는 탁월한 예술성과 그리고 역사적 가치로 인해서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작품입니다. 벽화를 보시면 그림이 생생하고 그리고 정교하고 또 원근법이 또 있는 것으로 보여서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림이 이제 보시면 겹쳐져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간에 그린 그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그때 다른 시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동물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정교하고 또 색과 크기 그리고 심지어 약간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사냥 전략 방법까지도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것이 가장 궁금했고요. 이 그림으로 봐서는 단순히 이 그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때 당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남기고 싶어 했던 인간의 본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 2만 년 전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어, 자신이 무엇을 남길까라는 욕망은 살고자 하는 본능보다 또 그만큼 또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얘기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모방하는 동물이다라고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라스코 앞에서 보신 라스코 동굴 벽화의 주인공들은 무엇을 모방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이 벽화는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 세상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이 있다. 인류학자였던 레비스트로스는 이 벽화를 두고 집단의 기억과 그리고 신화를 공유하는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예술은 공동체를 연결하고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진 힘으로 그 연결하는 힘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구석기 시대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 사람들의 남긴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공유하고 있는 어쩌면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모방하는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을 위한 예술, 공동체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챕터 1을 넘어가 보겠는데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전쟁의 연속과 그리고 새로운 질병, 또 자연재해로 인한 인간의 자금을 느꼈던 시대입니다. 인간은 늘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그래서 신을 찾게 됐고요. 신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언어의 체계가 불완전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음악과 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술을 통해서 신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예술의 시작은 바로 그림에서 보시는 디오니소스 제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배려가 인간에게 많은 이익을 갖다 주길 바라고 또 풍요를 바라는 소망에 의해서 노래와 춤, 연극이 시작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오니소스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요. 로마 신화에서는 바쿠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 시대부터 예술의 체계와 장르가 정립되기 시작했고, 인간은 그것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에게 제사나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술을 했을까요? 평상시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술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면 중세시대에 지어진 성당에 가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성당에 가보셔도 있는데 화려한 유리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테인 글라스라고 하는데요. 유리를 세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유리에 새긴 것입니다.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당시에는 라틴어를 읽을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형태로 직관적으로 보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빛은 유리창을 통과하고 유리창으로 보이는 형형색색의 그림은 고개를 들어보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감동과 또 그 어떤 감동보다 크고 웅장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신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기도 했죠. 또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옛날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성가의 악보입니다. 지금의 악보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때도 이렇게 어, 어, 체계적인 악보 기법으로 곡들을 써 내려갔었고 장식하며 작곡하며 그리고 구전이 되도록 했습니다. 가사는 물론 성경 구절로 작곡이 됐고요. 이것도 역시 글을 몰라도 음악으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외우기 쉽고 오래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죠. 지금도 천주교 미사에는 이 형태의 곡들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의 예술은 표현의 수준도 높아졌지만 사실 문명 사회에서의 교육과 소통의 도구로도 예술이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을 통해서 예술을 현실의 모방으로 봤습니다. 예술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할 뿐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즉 그림자라고 본 거죠. 실제 연기나 뭐 연극이나 뭐 오페라나 TV 드라마나 이런 것은 사실 현실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플라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예술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플라톤은.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림자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본질은 나이고 또 그 본질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게 하는 빛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본질을 비추는 순간, 그러니까 빛이 나를 비추는 순간 그림자는 우리에게 진리와 진실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깨우치는 창이 되는 거죠. 플라톤은 예술을 현실의 진리, 그냥, 그림자, 본질이 아닌 걸로 규정했지만 사실은 그 진리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깨우치는 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예술은 카타르시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카타르시스는 아시다시피 마음을 정화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연극이나 어떤 음악을 듣고 감정을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단순히 모방이 아니고 감정을 정화하고 내면을 치유하는 도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좀 다르게 본 경우인데요. 어, 우리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연극이나 드라마, 뭐 오페라를 봤을 때, 음악을 들었을 때, 그림을 봤을 때 이거에 대한 감정은 그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치유하는 데에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에 대한 정의를 좀 이렇게 합쳐보고 싶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사고를 깨우쳐서 자극하고 또 감정을 정리하고 치유하는 인간적인 활동이다. 즉,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중세 시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쳐 중세 시대까지 어쩌면은 이런 철학들이 예술에도 많이, 그리고 인간에게도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세를 넘어 고대 그리스 시대를 넘어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문학이 꽃핀 시대였죠. 이미 사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인간을 탐구하는 사과, 삼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학, 기하, 산술, 천문의 사과가 있었고요. 문법, 수사, 논리의 삼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과 삼학의 일곱 가지의 과목을 거쳐야 어쩌면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어쩌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었죠. 철학자들의 사상으로 담겨진 이 철학은 인문학의 꽃이었던 르네상스 시대를 넘어오면서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즉, 신에서 인간으로 무게중심을 옮겼고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개인으로라는 무게중심을 옮기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가치죠. 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그림에서는 이제 사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신이 등장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일반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음악은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랑,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반 집이 거대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 짓기 시작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두 작품을 보면서 제가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걸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이 두 작품을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모나리자와 다비드상인데요. 이는 단순한 양식의 변화나 미술의 기법의 변화, 그리고 조각의 기법의 변화가 아니었고,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더 깊이 성찰해 보면은 인간이 인간을 탐구하고 인간을 알아가기 시작한 역사적인 전환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인간의 신체의 아름다움이 신에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고 아름답다라는 걸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체의 신들만 조각을 했다면 이제는 인간도 이런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훌륭한 어, 신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을 탐구하다 보니 더 이상 그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예술로 나의 작품으로 표현하여 그것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미켈란젤로도 어, 인간을 탐구했고, 그리고 인간의 신체와 또 인간의 아름다움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탐구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인문학계, 그리고 제가 아이디로 가지고 있는 폴리메스형 인간인데요. 공학, 의학, 천문, 이 모든 것을 예술로 결합한 인물이죠. 인간의 상상력을 현실로 옮기는 작업을 통해 인간의 위대함을 표현하고 싶었고 남기고 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나리자도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도 과학적인 그 원근법을 굉장히 잘 이용했고요. 그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흐려지는 기법을 쓰면서 인간의 시각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무의식 중에 웃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네, 모습, 미소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정을 많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뿐만이 아니고요. 뭐 건축가들, 그리고 미술가들, 철학자들, 인문학을 했던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키아벨리나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막을 수 없는 종착역까지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질문을 수없이 남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또 과학으로 철학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는 건데요. 이 질문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라는 질문들,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었던 이 질문들도 사실 우리에게도 가장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한데요. 이토록 예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에서 예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술은 무목적적 합목적성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합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좀 다르게 풀어보자면 실용성을 넘어서
인간 정신의 자유를 드러내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용적인 목적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목적보다는 감각과 이해를 동시에 자극하는 어쩌면은 우리에게 의미와 질서를 느끼게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냐 이런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감각, 우리의 본능과 그리고 우리의 뇌가 이해하는 것을 동시에 자극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활동이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예술은 삶의 장식이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유하고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술은 굉장히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사유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이나 또 오프라인으로 예술을 나누시는 것도 그것도 예술이라고 보고요. 저처럼 음악을 전공해 오페라를 하며 많은 이들과 감정을 교류하는 것도 사실 예술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은 점점 간편해지고 또 인간의 능력을 AI로 의지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과연 철학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또 예술이 없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건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예술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또 예술을 어떻게 또 과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는가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과학은 눈부시게 발달했습니다. 이제 과학 혁명을 지나서 이제는 손바닥에서 손가락으로 세상을 보는 시대가 됐죠. 제가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거는 우리 뇌입니다. 1.3km에서 1.4km 정도 되는 뇌는 우주만큼 미지의 세계로 알려져 있죠. 중세 시대에는 뇌에 신성한 영혼이 있다고 믿었고요.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해부학의 발달로 뇌는 인간 탐구의 욕구를 폭발시키는 도구가 됐습니다. 다빈치도 해부학을 하면서 뇌를 연구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발달된 과학은 예술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냈을까요?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았을까요? 어, 일단 제가 이제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음악을 음악적 관점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예술가였던 피타고라스는 어, 음악을 수학적 원리와 연결해서 자연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필요한 이유를 자연을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사실은 수학을 하기 위한 수학이 아니었고요. 자연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자연 속에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수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피타고라스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줄의 비율을 통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정립한 사람이기도 하죠. 플라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국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은 영혼을 고양하고 이상적인 국가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은 감정을 정화하고 균형 잡힌 성격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즉, 이거는 어떤 사회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음악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음악은 리더를 만들어내는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학에 음악이 꼭 포함되어 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목사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상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어지고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 전 중세 시대 때까지는 아까 앞에서 보신
악보처럼 단선율이었다면 르네상스가 되면서 다성의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화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정의 표현을 더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감정이 풍부한 음악을 듣게 되었다라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학에서는 사실 음악이 어, 감정, 뭐 문화, 철학, 역사를 맥락을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음악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다든지 또 그 음악을 통해서 또 철학적인 어떤 감정이나 또 철학적인 사실들을 또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이 되었죠. 즉, 이런 표현들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해야 가능하고요. 그 탐구를 통해서 사회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국가를 이루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제가 조금 해석을 해서 보자면, 인간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서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에 음악 쪽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 안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평상시에 뇌에 활성화된 것을 어,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빨간색,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음악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활성화되는 그런 뇌를 찍은 사진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수학적 머리, 뭐 논리적 머리가 따로 이게 작용한다고 하지만 음악을 들었을 때는 뇌의 전반적인 부분이 전부 활성화가 된다. 즉, 청각 피질에 소리가 들어오고 그것을 분석해 내면서 뇌에서는 보상 회로가 작동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어쩌면은 그래서 감정을 몰입하게 되는 어떤 이런 현상을 낳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박태환 선수가 경기에 입장할 때 이렇게 음악을 듣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러한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들은 응원 소리에 힘을 더 내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느린 음악을 들으면 안정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한 가지 예로는요, 히틀러는 유럽 침공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독일의 유명한 음악 대학들의 작곡가 교수들을 모아다가 나치를 찬양하는 음악을 작곡하게 했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했던 작업이었어요. 어, 사실은, 어, 히틀러도 그걸 알았던 거죠. 음악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어쩌면은 세뇌하는 데 가장 큰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술적인 분야로 좀 본다면은,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신경미학이라고 하는데요. 신경미학은 미술이 인간의 뇌를 자극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미술 작품을 볼 때 사실 음악과 동일한 뇌의 보상 회로가 작동하고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귀의 청각 피지를 이용하고요. 어, 미술은 인간의 시각을 자극해서 뇌를 동일하게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를 갖게 되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몬드리안의 추상 작품입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 강렬한 색깔의 대비, 그리고 비율적으로 나눠져 있는 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림이 사실은 어, 사람의 감정을 정화하고 또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관을 가게 되면 뭔가 차분해지고 그리고 작품을 보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작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뇌가 그곳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반응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연구 결과들이 어떤 게 또 의학적으로 이렇게 어, 넘어갔느냐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이런 예술들이 의학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미 큰 병원에는 이런 과들이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술 치료는 미술관 체험을 함으로써 혹은 그림을 그림으로써 어떤 사람의 심박수와 혈압 그리고 뭐 스트레스 호르몬까지도 감소시키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내기도 했고요. 또 이 치료를 통해서 정신질환이나 또 PTSD 또 우울증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또 연구 결과나 또 이게 증명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특히 음악 치료는 우울증 환자나 그 치매 환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음악을 듣는 것도 또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굉장히 감정 인지나 안정이나 또 인지 회복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켜서 뇌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바이올린을 연주했다고 하죠. 그 흔히 바이올린을 그냥 아마추어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프로급 바이올린 주자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뉴욕의 카네기홀에서도 그 피아노 삼중주, 그러니까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이렇게 삼중주를 공연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급의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풀리지 않았을 때 부엌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 모든 문제가 풀렸던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인슈타인도 음악에 대한 힘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 슬픈 날 슬픈 음악을 듣거나 또 그런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신나는 노래를 들었을 때 몸이 절로 움직이신 적 있으시잖아요. 뭐 발목을 좀 까딱까딱 한다든지, 손을 뭐 조금씩 탭탭탭 한다든지, 고개를 끄덕이신다든지,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뇌 전 영역을 활성화를 통해 신체가 음악에 반응하는 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리고 의학이 인간의 신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실 인간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존재임을 더 드러내고 사실은 뇌 같은 부분은 훨씬 더 어려운 부분임을 또 증명해내기도 합니다. 인간이 창조가 되었던 또 인간이 진학을 하고 있던 상관없이 과학의 목적은 인간이 무엇임을 알아내고 결국 신의 존재까지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교육에는 어떻게, 예술이 우리 교육에는 어떻게 또 적용이 될까요? 사실 어,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우리나라 음악 교육에는 굉장히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지금 보시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 심리학자인 존 듀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은 경험의 완성이다. 이 말은 예술이 삶을 단순히 흘려보내지 않도록 또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을 예술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삶 속에 있는 우리의 경험이 예술을 통해 완성되고 통합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걸 감상하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행위고 또 삶의 연장, 그 행복의 연장을 할 수 있고 또 그 삶을 깊게 느끼게 하는 경험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어, 이 기조는 사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정말 잘 녹아 있는데요. 학교에서 예체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대학교에서도 어, 음악, 예체능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생각을 하죠. 악기는 하나씩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특히 체육은 성적이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적이 B 이상, 그러니까 선수로 등록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예술이 예술의 경험, 예술을 경험하는 것이 예체능을 경험하는 것이 앞으로 사회의 큰 원동력이 되고 또 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미국의 교육이 예체능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 MIT도 MIT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MIT 학생들이 공대지만 그 안에서 오케스트라도 연주할 수 있고 음악적인 경험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죠. 한 가지 정말 그 예시들이 굉장히 좀 드러나는 요즘의 현상을 보면요. 이번에 그 미국의 반 클라이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피아노 콩쿠르이 있는데요. 이번 연도 우승한 그 아리스토 샴이라는 그 싱가포르 출신의 미국인은요. 하버드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하버드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보스턴에 있는 뉴 잉글랜드 음악원을 같이 다니는 그러니까 더블 전공을 하는 거죠. 전공을 같이 하면서 그 반 클라이번이라는 콩쿠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콩쿠르이고 어려운 콩쿠르거든요. 재작년에 우리 임윤찬이라는 친구가 네, 최연소로 우승했던 그 콩쿠르인데요. 이번에는 그 아리스토 샴이라는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자기가 어,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또 피아노에 어떻게 적용할 거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책을 엄청 읽었다고 합니다. 책을 엄청 읽어서 또 그 경험들을 음악에 어떻게 녹여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피아노를 쳤다. 그리고 프랑스 피아노 콩쿠르 롱티보라는 콩쿠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 1등이 우리나라 친구였습니다. 김세연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하버드 영문학과를 다닙니다. 하버드 영문학과를 다니면서 똑같이 뉴 잉글랜드 음악원을 다니면서 또 피아노를 쳤던 그러면서 세계적인 콩쿠르에 1등을 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또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예술을 받아들이고 또 그게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사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죠. 아주 긴 시간 동안 네,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제 그 결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면서 잃어버린 것도 많고 잊고 사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책으로 또 글쓰기로 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명언으로 채워보려 하지만 그 갈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걸로 채워야 할까요? 제가 책에서 읽었던 한 구절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삶이라는 단어인데요. 삶이란 단어는 사에다가 리을과 미음의 어, 조합이죠. 그래서 그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리을은 사랑의 리을이고요. 미음은 사람의 미음이다. 결국 삶이라는 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도 삶일 수 있겠지만 일단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를 찾는 일, 즉, 나를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죠. 해답을 찾는 일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나를 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인문학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문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나를 이해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나를 모른다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보며 왜 생겼는지를 깨닫는다면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벽화에 그림을 남겼던 2만 년 전의 그 시대부터 신에게 연약한 인간이 기댈 때부터 그리고 인간을 본격적으로 탐구했던 그 시대부터 그리고 과학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순간까지
늘 내려오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답은 없는가 봅니다. 아직도 누군가 명확하게 답을 내놓지 않은 거 보니.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표현하십시오. 그것은 예술입니다. 연주를 하던, 음악을 듣던, 그림을 그리던, 그림을 감상하던, 책을 읽던, 책을 집필하던, 이 모든 것은 예술입니다. 이걸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리더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